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761년 프랑스 상인인 장 칼라스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톨릭은 이를 개신교 탄압의 빌미로 삼아서요. 장 칼라스를 처형했습니다. 그 후 볼테르가 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베카리아는 이를 계기로 범죄와 형벌을 써서요. 형벌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오는데 이 첫 문장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에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이 형법학에서의 응보주의를 탈피하고 예방주의로 나아가게 했다는 말이죠. 1문단입니다. 1문단입니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은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이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와 형벌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형벌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단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이 인간을 이성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 책의 배경인 것이죠. 이러한 사조에 베카리아는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범죄가 가져오는 이익과 형벌이라는 손실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를 저울질할 줄, 따져볼 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베카리아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는다라고 본 사람이 칸트지만 베카리아는 사람은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다른 말로 위탁하고 양도하고 이 말이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전쟁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떼어주지 않는 나머지 자유의 몫은 생명이겠네요. 이것을 생명은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한 것, 이것을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이죠. 그 배경은 이성적 인간입니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과 같은 것이죠. 주권자가 이 일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할애한 자유를 모두 합친 것이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주권자가 위탁받는다, 양도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도받습니까? 국민에게 양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군주인 것이죠. 주권자가 사람들에게 주권을 위탁받아서, 양도받아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전쟁이 없겠네요. 평온할 겁니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 바로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정리해 볼까요? 법 위반자가 있으면 복리가, 행복과 이익이 없게 되죠. 그러면 복리가 침해되니까 해결 방안, 솔루션은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은 해결 방안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되는 것이죠. 수단이 되어서 어떠한 목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양도된 것이죠. 같은 말이죠. 형벌은 양도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형벌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라는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베카리아는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형벌로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의 목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그랬죠. 여러분, 억제하고 다른 말로 줄이고죠. 여러분, 줄이는 것은 질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인 범죄에 속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형벌의 목적은 억제와 예방에 있다고 베카리아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은 앞뒤가 같은 거니까 범죄로 얻을 이득은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과 같은 것이죠.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여러분, 많은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된다 이 말이죠.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면,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랬죠. 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첫 번째는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문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필요 조건 두 번째는 확실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가로막는, 다른 말로 하면 억제하는 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울타리의 높이를 달리 정하자 이 말이겠죠. 살인과 절도를 같게 형벌을 같게 하지 말고 이 울타리의 높이를 달리 정하자라는 것이죠.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야니까 필요 조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은 뭘 봤습니까? 그 앞에 있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공익을 훼손한 정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니까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 이게 그것이죠. 줄이면은 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례를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 그러니까 위에 살인이든 절도든 이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면 살인이든 절도든 모두 사형을 구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겠죠. 고구려는 감옥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했겠죠. 범죄자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절도보다 살인이 더 무거운 죄죠. 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이 절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과는 사형이니까 살인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벌의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베카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역설한다는 주장한다 하죠. 그러면 베카리아는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다라고 보았거든요. 이 감각적인 존재는 그 밑에 강도보다는 지속을 강조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그러니까 사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시행되면 무디어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사형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형벌의 지속이다. 강도보다는 지속이 더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친다 이 말이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 생활을 전방에서 힘들게 18개월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후방에서 편안하게 2년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더 부담을 느낄까요? 후방에서 24개월 하겠다는 것을 보통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지속이 바로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끼친다라고 베카리아는 보았습니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그랬죠. 여러분 잔혹한 형벌을 이것은 보는 것은 죽는 장면의 목격은 잔혹한 형벌이죠. 그렇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지속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대하는 것, 이게 지속이죠. 이게 여러분 더욱이라는 이 단어는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인 범주에 속하는 말이죠.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베카리아의 베카리아는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형벌의 효과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형벌의 예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를 위탁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하는 다른 말로 위탁한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위탁한 자유에는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주는 생명을 요구할 수 없다. 같은 말이겠네요. 다른 말, 이것은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죠. 베카리아는요.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라 할 수 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로,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기에 사회계약론자로 이해됩니다. 여기 합의가 나왔죠. 합의니까 사회계약론입니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칸트나 헤겔은 응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런데 베카리아는 이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베카리아가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응보주의가 아니라 예방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이 말이네요. 문제 봅시다. 1번입니다.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 일문단에서요. 법은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속이라는 것은 합의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가 유지되려면 지속되려면 법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것이죠.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일문단에서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이라고 했어요. 타산적. 이익을 저울질한다 그랬고요. 3문단에서 사람은 감각적이다 그랬습니다.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국민이 아니라 군주가 주권자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공포는 감소한다. 3문단에 나옵니다.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은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을 수 없다. 사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의 울타리는 다른 말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이 울타리는요. 형벌이니까 1번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 맞고요. 2번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성문법이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3번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세 번째 비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인간은 이것을 저울질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성을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여러분 5번 선지는요. 3과 충돌합니다. 3에서는
비례해야 한다고 했는데 5에서는 울타리를 높게 설정할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충돌하죠. 증가한다가 아니고 줄어든다가 돼야 되겠죠. 답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공리주의는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증진한다고 봅니다.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없으므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일시적이므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형은 무기징역보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일시적이므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사형은요, 영구히 각인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각인되는 입니다.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사회계약론은요, 합의죠. 합의가 중요한 건데 가장 큰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있을 수 없죠. 그러한 이유로 사형을 비판합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베카리아는요,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베카리아는 찬성합니다. 답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평온하게 향유하기로, 3번 그의 둔감해져, 4번 정신에 지대한, 5번 토대를 수립하였다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보세요. 범죄를 가로막는, 이 말은 범죄를 억제하는 이라는 뜻이죠. 단절하는 이라는 말은 없애는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억제하는 이라는 단어는 양적 범죄에 속하는 말이고요. 없애는 이라는 말은 질적 범죄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